재단 형태에도 이런 3층 원형 재단이 많이 나오고, 제가 여기를 2016년에도 가고 2019년에도 갔어요. 뭐 옛날 고대 유적이 뭐 3년 안에 바뀔까? 그래가지고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그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다 노지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다 덮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면서 여기를 이제 관람할 수 있게 해놨고, 그냥 그전에는 막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거기에 조그만 그 버스가 있어요. 관람 버스. 그걸 타고 지정된 곳으로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엄청 한 2, 3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고, 유물도 다 전시를 굉장히 크게 전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가면 곳곳이 다 박물관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옥기, 이런 이제 짝퉁 옥기를 파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보면, 아, 우리의 고대의 그 원방각 사상의 원형이 여기서 벌써 나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전시관의 이제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우하량 홍산문화에서 나온 적석 재단인데, 이게 북경의 뭐라 그러지? 북경의 천단. 예, 형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다 여기에서 원류가 돼서 중국의 이런 천단 문화가 진행이 됐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저도 놀라운 게, 제가 중국사를 좀 오래 공부했는데 옛날에는 만리장성 이 부분 다 오랑캐 땅이라고 엄청 무시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확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만리장성 이남의 자기네 문화의 원류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바꾸고 대대적인 역사 개편 작업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원지방 나오죠. 천원지방의 사상이 보인다. 근데 중국에서는 천원지방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우리는 보통은 원방각 사상이라고 그래요. 고대 사상의 원류, 원방각. 그러면 여기가 원형 찾았어요. 방형도 찾았어요. 각은 어디 있을까요? 각은. 그리고 그 각은 뭘까요? 이제 이런 의문이 저는 생겼거든요. 각이 뭘까요? 이제 각은 보통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은 이제 원은 하늘, 네모는 땅, 이거는 사람. 그래서 원방각 사상의 다른 이름은 천지인. 이 각은 여기에 묻힌 사제겠죠, 사제. 그리고 이 제단은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다 이 각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총 안에 사람이 묻혀 있고 유골도 다 나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옥기들이 그 무덤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옥기들을 이제 중국 학자들은 이게 다 구름 모양이다, 뭐 구운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구름 모양이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규칙이 있더라, 이 옥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정경희 교수님이 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쪽 지역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는. 그분은 이거를 유형별로 나눈 거예요. 3, 1, 3, 그 다음에 5, 이런 형태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2도 있고 5도 있고 9도 있다. 이제 그렇게 나눴는데 이게 다 규칙이 있고 이 안에는 그 사상이 있다는 거죠. 일의 모양, 그다음에 이런 3년형 옥벽이라고 하는데 꼭 이게 3개가 많이 나와요. 3개. 여기도 가운데가 크고 양쪽으로 2개가 있는. 그래서 1, 3, 2기형 옥기. 이분의 주장이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런 것은 5기형 옥기다. 가운데 중심 원이 있고 사방으로 사방 형태.
예,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 규칙이 있는 것이지 그냥 구름 모양이 아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식의 표현을 하면 이것은 조천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형태로 옥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름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런 용무늬 옥기. 되게 유명해가지고 사방 가면 이걸 팔아요. 이 짝퉁 옥기를 많이 팔고, 그다음에 구조물로 이제 그 상징 아이콘으로도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봉문화, 이 봉황도 나왔어요. 무덤에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이제 추상형 옥기도 있고, 추상형인데 거기에 어떤 동물 형상을 굉장히 상형해서 만든 그런 옥기,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뭐 매미 있잖아요. 매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거북이도 매우 많이 나와요,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옥기들이 가진 그 사상,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또 가보면 이게 16개나 있어요. 이런 지점들이, 큰 지점들이. 거기마다 이렇게 다 돔을 씌워가지고 보존을 해놨는데, 이제 발굴 당시에 사진들 전시해 놨고요. 여기에 보면은 쫙 또 통형 옥기라고 해가, 통형 토기. 이게 다 아래 위가 다 뚫렸어요. 이렇게 관통형 옥기들이 막 채들 그림을 그려서 이런 것들이 이쪽에 쫙 진열이 돼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되게 학자들이 놀라더라고요. 이런 옥기, 이런 이제 통형 토기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토기예요. 한이와라고 일본 말로는 하는데, 이것들이 원형이 여기가 아닐까, 그래서 많이 놀라운 거죠.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무덤인데요. 무덤 안에 이렇게 석광묘잖아요. 무덤 안에 이제 인골이 있고 옥기만 나와요. 옥기만. 여기에 아주 특징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톡이 많이 넣거든요. 톡이나 나중에는 뭐 청동기 넣고 그러는데, 여기는 딱 옥기만 같이 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옥위장이라고 하거든요. 오로지 옥기만 넣은 굉장히 특색이다. 그리고 이게 한 5,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이제 흔들릴 텐데, 그래도 딱 위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머리에다 놔요. 그다음에 꼭 가슴에 놓고요. 손에 뭘 잡고 있고, 요 가슴 부위, 요 배 부위, 요거를 딱 지정을 해서 이게 올려놔요. 옥기를. 이쪽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역사 공부하다 보면 맨날 무덤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들은 다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무덤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무덤을 맨날 쳐다보는데, 여기 무덤은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옥기는 뭐 변하지를 않잖아요. 깨지지도 잘 안 하고. 다른 무덤은 청동기 막 녹슬어서 나오고 깨져서 나와. 그래가지고 그걸 복원을 해야만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옥기는 깨지지도 않고 빛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딱 여기를 봤을 때, 무덤을 봤을 때, 경이롭다, 되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덤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유골들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유골을 가지고 DNA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 DNA 분석한 논문 나왔다 그러면 아주 그냥 히트를 많이 치는데, 유골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인종이 뭐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40대 전후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남성이 많아요. 아까는 여신이 모셔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골은 남자다. 그리고 요 주변에도 이런 이제 많이 나온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우화령 유적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딱 해놨는데, 요게 옥고라는 거예요. 옥고. 꼭 머리에 올려놔요, 요거는.
그 우리나라 상투의 원형이에요. 상투. 그래서 이거 저기 임금님들이 딱 옥고를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요런 거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이 무덤에서 딱 가슴 부위에 요런 형태의 옥을 올려놓고 요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전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을 살펴봤어요. 옥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신상을 한번 쭉 이제 그쪽 지역에서 나온 여신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어떤 신상이 나왔는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00년 전의 신상인데요. 보면 요거는 남자가 아닌 여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형태나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발굴 보고에 이렇게 그 특징을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를 뻥 뚫었어. 여기 머리 윗부분을 구멍을 이렇게 뚫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척추선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 이렇게 5,000년 전의 신상이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요거는 이것도 여신상이에요. 가슴이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표현이 된 여신상인데 잘록하게 허리에 뭐 이렇게 맸고 중요한 건 이렇게 상투를 틀었다는 거죠. 상투 튼 형태의 여신상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시는 학자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머리 뚫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게 다른 신상에서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의미가 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거 뭐냐면 백회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운이 백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 기운이 딱 들어가면 그 통로가 뭘까요? 기운의 통로는 척추예요. 척추. 그래서 이 척추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회와 기운의 통로인 척추가 돌출돼서 표현된 여신상.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테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000년 전 이제 여신상이고요. 그 다음에 4,500년에서 3,000년 전. 그러니까 아까 우화량 여신상 나오기 바로 전 단계인데 이 여신상도 보면은 이 전시관, 박물관에 굉장히 커요, 이게. 까만 돌인데, 이건 옥은 아니고 까만 돌인데, 여기 굉장히 강조돼 있죠. 머리 부분이. 엄청 강조돼 있어요. 이걸 봐도 강조되어 있고, 입을 이렇게 O 형태로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이렇게 머리에 3층 원을 딱 올리고 있어요. 3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이 여신상의 의미에서. 그리고 아까의 이 여신상의 형태에서 우화량 여신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삼신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자예요.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신상인데요. 새 여신상이 꽉 끌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건 삼신상 형태. 이런 여신상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여신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시관에도 이 여신상의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많이.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신상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남자가 나오는 시기, 남자신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제가 그때 여기 갔는데요. 여기는 집자리에서 나왔거든요. 아까 여신이 발견된 건 어디라고요? 신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한 3,300년 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는 집자리에서는 이런 남신상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를 잘 보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여기도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여기 백회 형태.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가 이제 잘려서 잘 안 보이지만 이것도 아마 반가부좌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뭐 복원을 해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중화 제1조 이렇게 말해요. 제1조가 조상조자예요. 자기네들의 첫 번째 조상이라는 거죠. 여기 그래가지고 크게 여기 발견된 여기를 막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을을 중화 제1조의 마을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전이 아닌 집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을이다. 막 이렇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요런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입을 꼭 담은 형태로 막 복원을 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뭐 도교 수련이나 뭐 선도 수련이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보면 선도 수련할 때 그 소리내서 영가무도라고 하잖아요. 영가무도 수련하는 형태를 딱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좀 전에 그 여신상, 이 여신상도 보면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통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가무도 형태의 이 신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흙으로 빚어 만든 그런 남신상이 나오고요. 요 형태, 이거 제가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 무덤에서 그대로 나온 이제 옥으로 만든 신상인 거예요. 중국 분들도, 중국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는 그런 옥기인데요. 여기 동그랗게 표시해 놨죠. 이거 뭘까요,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톡 튀어나왔어요. 여기 보통 우리가 인당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발굴보고에 요 표현이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은 딱 가슴에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여기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옥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단전짜리가 볼록 튀어나오게 그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여기 인당, 여기 가슴, 여기 배, 이게 정확하게 표현된 그런 옥기의 신상이 이 무덤 안에서 나온 거죠. 뭐와 함께? 이 봉황, 아까 본 그 봉황 옥기랑 같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옥고, 머리에 쓰는 옥고도 여기 나왔고, 요게 요 신상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만 가지고도 논문이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학자들은, 야, 이거 보니까 여기가 대샤만의 무덤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이걸 이제 샤머니즘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화를. 왜냐하면 샤먼은 이게 길을 운용한다는 거죠. 길을.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인당 표시, 여기 배꼽 표시 이런 게 다 길을 운영하는, 도교에서 길을 운영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 샤먼은 동물을 부린다. 용도 부리고 봉황도 부리는데, 야, 진짜 여기 딱 이게 있구나. 그렇게 중국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나름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볼 때도 이 무덤은 심상치 않죠, 그죠? 범상치 않죠. 네네네. 근데 제가 갑골문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갑골문을 보니까 저는 아까 그런 신상들이 더 이해가 잘 됐는데, 이 글자, 이게 이제 하늘 천자거든요. 근데 갑골문은 가만히 글자 보고 있으면 이해가 돼. 이게 하늘 천자인데요. 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사람인데 머리가 굉장히 강조돼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의 머리는 이게 하늘에 해당하는 공간인 거죠. 하늘. 그래서 갑골문에 보면은 그냥 머리가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럴 때 이거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하늘 천자예요. 금문, 나중에 이제
그 청동기에도 글자를 새기잖아요. 근데 그걸 금문이라고 하는데 금문도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뭐 개념 정의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뭐 저 하늘이 창공이 하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고대인들이 생각한 하늘은 머리도 하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마 하늘과 통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상에 여기 백회를 강조해서 표현을 해놓겠죠. 그죠? 그리고 요 글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자고 보자마자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빛광자예요. 빛광자는 이렇게 써요. 무릎 꿇고 다소곳이 무릎 꿇고 있는 형태고요. 옆모습이고요. 머리가 불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빛광자인데요. 나는 빛 하면 저는 그냥 햇빛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고대인들이 빛을 표현할 때. 근데 의외로 사람의 머리를 빛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 갑골문의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사람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왕보다 더 높아, 이 사람은. 광으로 불려요, 광. 사람으로 나와요. 왕한테 막 명령도 내리고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빛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왜 부처님, 예수님 광배 표현하잖아요. 딱 그 광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글자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빛광자예요. 그 다음에 이 머리수가 동그라미가 이게 두 개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세모꼴로 이렇게 패여져 있는 거를 머리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 뭐 머리수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도교할 때 도로 이제 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머리가 왜 이거는 알겠어요. 백회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건 눈인 것 같은데 왜 하나만 표시냈냐? 이게 또 연구의 주제예요. 왜 눈을 하나만 썼을까? 표현을 했을까? 다 여러 글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머리 숫자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만 표시냈어. 눈이 사람이 하나도 아닌데 왜 하나만 했을까? 옆모습일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뭘 것 같아요, 이거? 입이 아닐까요? 입으로 볼 수도 있겠네. 코? 코는 이제 그 자자, 우리 스스로 자자가 이 코를 상용한 글자거든요. 그래서 코는 아닌 것 같아요. 요게 아마 사람에게는 육안이 있고요. 또 심안이라는 게 있어요. 심안. 아까 인당 표시 있잖아요. 그 신상에서 우리 인당 표시 봤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쭉 신상에 다 여기가 강조돼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딱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골문도 그 문화권, 지금 중국의 거기를 중원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유적이 나온 그쪽 지역의 글자인데 지금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상의 표현이나 그 문화가 이 글자에도 그대로 그거를 알아야 이 글자를 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자, 이거 이제 바람풍이자 봉황봉이에요. 이 글자는. 그래서 갑골문에는 바람풍자, 그다음에 봉황봉자가 같이 똑같은 하나의 글자로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할게요? 아까 여기 봉황 나오잖아요. 근데 갑골문에 이 봉황봉자가 나오는데 이 봉황은 꼭 상제의 사신이에요. 상제의 사신. 하늘신, 하늘상제의 사신이 이 봉황이고 또 바람이에요. 바람신. 당시에는 바람도 신이었고요. 비도 신이었고요. 구름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으로서 막 제사를 받고 막 그러는데 이 봉황 또는 바람 이게 그 하늘신 상제의 사신이면서 같은 글자로 쓰였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해볼 만한. 한흥이 나중에 그 삼국유사에 보면 어떤 분들하고 같이 내려와요? 풍백우사 운사랑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린 풍 해가지고 바람신만 생각을 했는데 그 풍백은 봉황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백과 봉황은 같은 의미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 아까 그 청동기에서 이런 거 봤잖아요. 이런 형태. 그다음에 홍산문화에도 이런 팔각형의 형태의 유물이 나와요. 여기 도편에도 이렇게 팔각형의 형태 나오고 우리 청동 거울에도 이런 팔각형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이 팔각형은 또 특이한 게 요 가운데에는 꼭 사각형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각형의 도상을. 여기도 마찬가지. 이 덕산출토의 그 청동 방울에도 이거 팔각 형태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는 꼭 사각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가야 백제, 고구려 백 이런 그 신성표상에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닐까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갑골문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각 형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요거는 팔각 형태에다가 여기 삼각형을 딱 얹었어요. 사각, 팔각의 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그 홍산문화의 아까 그 팔각 형태 또는 사각 형태 이런 것의 의미를 이 갑골문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보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이거는 천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나중에 이 상제 안에 이 제가 돼요. 이 글자가 쭉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은 쓰고 있는데 곧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분은 누구냐면 천신에게 올리는 그 제사의 의미고 또 하나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천군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천제였던 거죠. 하늘에 올리는 천제를 지내는 제사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갑골문에서는. 그래서 우리 이런 형태 이게 다 그 천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의 상징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하늘신 천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곧 단군의 상징 표상이다. 그래서 단군의 유물에는 이런 표상들이 다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죠. 이게 천신 표상이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뭐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런 형태로 그 신표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유사의 이 단군 신화를 쭉 보면은요, 지금 뭐 단군은 끝에 쬐끔 나와요. 다 보면 환웅 얘기야. 단군 신화의 대부분은 환웅 얘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단군 신화가 아니고 환웅 신화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계시거든요. 보면은 이 고기에 다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지라. 이거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천부인 세계를 주고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와 같이 내려온 분은 누구다? 환웅이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그 홍산문화의 이 유적을 다 보면 환웅의 어떤 그런 사적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 야 이제는 이게 그냥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고대 역사를 짧은 이야기로 압축한 어떤 역사의 정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갑골문을 연구하면은
아주 그 특색이 뭐냐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거기는 특히 이제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왕이 맨날 맨날 점친 얘기잖아요. 왕은 죽으면 하늘의 태양이 돼요. 뭐 다른 제는 상제도 있고 하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늘의 천재가 되거나 상제가 되는데요. 땅에 있으면 여기 하제, 땅을 다스리는 또 제가 있어요. 그리고 임금은 하늘에 여기서 통치를 하면 왕인 거고요. 죽으면 태양이 돼요. 태양신이 돼가지고 계속 영향을 미쳐 이 임금에게.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웅은 곧 하늘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분은 활동하다가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천재가 되고 환웅은 천재가 되고 단군이 이제 하제가 돼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재, 상제와 하제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산 문화 이쪽에 나와 있는 이런 사상, 이게 단순히 그냥 입 벌린 거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이걸 도대체 뭐라고, 이 사상 체계를 뭐라고 할까? 이게 우리의 문화의 원류인 것 같은데 이건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2000년 넘게 전에 나온 문명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까 이제 논의를 했죠. 그런데 이 최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난낭비 서에, 삼국사기 난낭비 서에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을 베푸는 바탕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유불도 삼교의 가르침을 다 포괄하고 종합해서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친다, 교화한다,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유불도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가르침이 본래부터 있었다. 우리나라에. 풍류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선사에 자세히, 선의 역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래가지고 요 표현을 따서 그러니까 선도라는 용어를 지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문화를 그럼 우리는 이건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유교 아니죠. 이 문화는 보면. 왜냐하면 공자의 사상, 공자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불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은 이제 선도 문화고 요런 어떤 수행의 문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친 것이 환웅의 시대다. 왜냐하면 이 환웅 요때 이런 표현, 이런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파형 동검, 뭐 청동 거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신상의 이런 인간의 신체를 빌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을 보는 것보다 요 신상의 이런 뭐 표시랄지 아까 그 옥기에 이런 인당 표시랄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더 많은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학자들이 이제 고조선을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은 그 윤례원 교수님이세요. 예, 근데 그래서 여기가 다 고조선의 영토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홍산문화 많이 보셨고 중국 사서도 많이 보셨는데 아이고 내가 연구를 해보니 고조선의 영토는 요쪽 만리장성 요 경계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서 요동 다 고조선의 영토인 것 같다. 시기도 그 2333년 그 기원전 2333년 그 시기부터 쭉 내려온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홍산 문화도 우리 문화로 보고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하 문명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제시한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형구 이분은 이제 고고학자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세요. 그분은 아니다. 이거는 발해 연합 문명이다. 여기는 이제 요하 요거만 가리키는데 이 신석기 문명이 이쪽으로 다 영향권이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발해잖아요, 발해.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발해 연합 문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분은 요쪽까지 다 포괄하는 중국의 동해안. 그래서 여기를 동이문화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대 문화권. 그래서 발해 연합 문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이게 더 요하 문명보다 더 잘 표현하는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나의 용어가 학계에서 자리 잡으려면 후속 연구 많이 해야 되고 지지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용어가 중국 용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중국이 더 많은 학자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대 신영화 교수는 이제 이걸 고조선의 문명이다. 시기적으로는 고조선보다 앞서는데 그 환웅시대까지를 다 포함하는 큰 문화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그리고 중국은 이걸 가지고 이게 중화문명 탐원공정.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탐원이 뭐예요? 뿌리 찾기예요. 탐색, 원, 근원. 그러니까 중국 문화 뿌리 찾기라는 공정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여기 황하문명 중심주의자들이었거든요. 다. 황하문명에서 우린 시작됐고 여기는 만리장성 밖은 오랑캐야 그랬는데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요하문명이 여기에 영향을 줬고 이쪽 이 동이문화권은 또 장강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다 영향을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다 앞서고 또 영향을 준 흔적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원료 뿌리를 다 여기서 찾는 거죠. 그렇게 역사 개편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고구려까지 우리 거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구려만 중국이 뺏어간 줄 알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전 시대, 그 홍산문화 시대, 그다음에 고조선 시대 이거를 지금 다 중국의 문화로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좀 위기죠. 그리고 이게 좀 이성적으로 뭐 고대 문화는 서로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좀 막무가내인 게 있어. 우리 거면 너네 건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어떤 역사의 위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랬어요? 처음에 막 우리가 홍산문화 논쟁할 때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한다는 게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쪽 연구를. 지금부터는 이제 한반도에 그러면 어떤 신석기 문명이 있었나. 이제 여신상, 이것도 이제 여신상하고 신석기 문화를 좀 배워볼 건데요. 요거 많이 보셨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요 신석기 이 신상이 나오는데 엄청 작아요. 크기가 얼마다? 3.6cm. 이거 손가락 하나만 해요. 손가락 하나만 해.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왠지 알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닌 신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큰 거 이거는 모셔놓는 신상인 거죠. 어디 막 가르치려고 이런 게 있어, 백회도 있어,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셔놓는 신상이고 얘는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다, 퍼져 있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유홍준 그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굉장히 중요하게 이 유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허리가 잘록하고 가슴도 되게 예쁘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비너스 신의 형태. 그래가지고 이 다산형의 여신상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머리는 없는 거죠, 다리가? 그렇죠. 이게 발견이 될 때 이게 언제적으로 추정이 돼요? 기원전 3,500년이니까 이 돌로 흙으로 이렇게 구워서 만든 게 5,000년 전이니까 좀
제대로 남기가 어려웠는지 잘려 나가서 안타깝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석기 문화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문화예요.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는 다 해안가에서 나와요. 해안가. 그래서 이 옥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옥기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이 옥기, 홍산 문화의 옥귀걸이랑 우리 강원도 문암리에서도 나왔고 부산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옥결, 이게 아주 신석기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그 유적인데요. 이게 한 우리나라에서 12군데 정도에서 나왔는데 다 바닷가예요. 바닷가에서 나와서 이 신석기는 아 그렇구나, 해양 문명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옥도 산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옥의 산지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홍산 문화의 옥귀거리의 그 옥하고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발견된 그 옥결이 똑같은 요 평안도 지역의 수암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옥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되고 교통하던 그런 같은 문화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배. 아까 우리 신석기는 무슨 문명이다? 해양 문명. 그래서 다 배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배를 지금까지 못 찾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다 나무인데, 예, 막 5,000년 지나면 다 없어지지. 와, 근데 중박에, 이제 중박 하시면 아시죠? 배 유적이 나온 거예요. 배. 그래서 이거 꼭 한번 가서 이제 이번에 새로 다시 재오픈을 했는데 이 배 유적 보시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조선의 강국이잖아요. 조선업의 강국, 배, 해상. 그 다음에 고구려도 수군이 굉장히 강했어요. 고구려 수군. 그래가지고 막 외나라까지 뭐 쳐들어가고 뭐 또 하고 하잖아요. 그 수군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신석기 배 유적이 7,000년 전, 8,000년 전 최초의 배, 이런 게 이제 딱 나왔어요. 토제품도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처음에 보고는 이게 배인지 뭔지 몰랐죠. 형태가 단순하니까. 그래서 요거 나오니까 이거 배 맞다 확신하고 이렇게 배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배. 그리고 제가 갑불문을 보니까 배가 들어간 글자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배 주자인데요. 이 줄수, 주다, 받다, 이런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가운데가 배고요. 이게 손 모양이거든요. 손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게 배예요. 가운데 여기 배고, 그래서 줄수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청동기에 시작된 글자가 아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이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글자가 중요해요. 우리 짐, 천자가 그 나를 짐이라고 하잖아요. 뭐 짐이 명하노니 뭐. 이 짐이 뭐냐면 이게 배고요. 이게 손에 뭘 이렇게 막대기 이런 걸 다 받쳐든 이 모양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작살이더라고요. 작살. 나중에 고래잡이 우리 신석기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양손에 이게 손이거든요. 좌우 손에 딱 작살을 받쳐들고 이 배 위에서 고래잡이 하러 갈 때 그 작살잡이가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리더예요. 근데 거기서 이 짐이라는 글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왕이죠, 왕. 그러니까 최고 이 리더. 그래가지고 갑골문에 이 짐이라는 글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 짐이라는 말은 뭐 진시황이 그냥 처음 썼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다. 갑골문에 수두룩하게 나온다, 이 글자는. 그래서 이 신석기 문화가 얼마나 이 오랜 시간 축적되고 그 다음 우리한테도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석기의 대표작이
이 방구대 암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나 절벽을 쪼거나 새기는 기법으로 그린 암각화는 암화, 바위 그림으로도 불린다. 연중 7개월가량 물에 잠겨있는 반구대 암각화. 날이 갈수록 그 형상은 흐릿해져만 가고 있다. 3D 스캔 작업을 통해 되살아난 반구대 암각화는 어떤 모습일까? 현재 파악된 304점의 도상들, 형태 미상의 그림을 제외하면 도구와 인물, 동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동물 그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래와 같은 바다 동물부터 호랑이, 사슴, 멧돼지와 같은 육지 동물이 다양하게 표현돼 있다. 67마리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래. 한때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울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들이다. 3마리의 고래가 나란히 물을 내뿜고 있는 그림을 보자 V자 형태의 물기둥이 또렷하게 표현돼 있다. 고래는 종류별로 물을 뿜어내는 모습이 제각각 다르다고 한다. V자로 물을 내뿜는 고래는 바로 북방 긴 수염고래다. 그런가 하면 몸체에 긴 선이 그어진 고래를 볼 수 있다. 독특한 주름선을 가진 이 고래는 바로 대왕고래다. 이 형태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자연주의적인, 굉장히 사실적인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고래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반구대 암각화가 한 시대에 그려진 것이 아닌 4개의 시기가 겹쳐져 있는 그림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총 14점의 인물상이 등장한다. 활을 쏘는 듯한 사람, 소리를 지르는 듯한 사람, 팔과 다리를 벌린 사람, 그 중에서 기다란 물체를 얼굴에 댄 인물이 있다. 마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지휘했던 제사장이나 사냥의 몰입꾼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냥을 위해 독화살을 쏘는 모습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하고 있다. 즉, 암각화 속의 인물은 샤먼이나 제의에 참가한 사람이라는 주장이 높다. 네네. 그래서 이게 신석기 예술의 어떤 결정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오래된 그런 고래 그림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그림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가 지금 막 물에 잠기고 이래가지고 요 보존 문제도 또 심각하긴 한데, 또 아이들이 여기 가서 직접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런 유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4개의 시기로 아까 나눠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면새김을 했더라고요. 신석기 시대에 면새김. 그래서 요런, 근데 빨간 거는 육지동물, 이렇게 파란 거는 고래 해양동물. 그렇게 조금 차이를 뒀고요. 시기도 조금 차이가 나나 봐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뭐냐면 선새김이에요. 그래서 선을 그었어요. 돌을 다 이제 쪼아서 만든 건데, 그래서 요거는 청동기 시대일 것으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고요. 근데 요런 이 고래는 이게 뭐 엄청 큰 북방 흰수염 고래라고 그러던가, 이제 그런데 이 고래 요거는 이 면새김을 한 위에 이 선을 또 덧대서, 그래서 이 덧새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이제 시기도 이렇게 많이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석기부터 청동기까지 쭉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적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울산 이 태화강, 그러니까 이 태화강이 바다와 만나기 좀 전에 이제 그쪽 지역이었고, 여기서 큰 고래 그림이 나와가지고 막 논쟁이 많았더라고. 이 고래를 직접 보고 그린 거냐, 아니면 그냥 들어서 그린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석기인들이 훨씬 대범했고, 이런 어업 기술도 높았다.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서 이 큰 고래는
먼 바다에 살잖아요. 거기까지 직접 가가지고 고래를 잡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아직도 그 신석기 시대 그대로 고래 사냥을 하는 그 마을이,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작살잡이가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속도로 고래를 따라가는 노젓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서 딱 갑판에 서가지고 정확히 작살을 딱 던져가지고 고래를 잡아야 그 마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책임감,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던데, 아, 그분이 짐이었구나. 우리는 지금 작살잡이 이렇게 부르지만 그 갑골문의 짐이 그런 표현이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이 엄청난 고래를 신석기부터 잡아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딱 하나 꼭 짚어야 될 것이 흑요석이에요. 흑요석.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아주 최고의 교역품. 우리 지금은 이제 반도체 시대고,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뭐가 중요해요? 동물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촉, 화살촉, 무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백두산 흑요석이 정말 널리 퍼져서 나와요, 유적으로. 우리가 이게 주먹도끼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날카롭냐, 얼마나 이 동물을 잡을 때, 사냥할 때 유효하냐,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 백두산 흑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의 산지였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일본까지 이 백두산 흑요석이 발견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흑요석 유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에 한 이게 10,000년 전에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하면서 이렇게 유적 그 흑요석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굉장히 중요한 교역품이고, 여기서 중요한 유물이 나면, 중요한 자원이 나면 거기는 물질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풍요로운 곳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또 실어 나르려면 우리는 배를 타고 열심히 실어 나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바탕이 됐다. 이런 아까의 어떤 문화, 우리가 홍산 여신상에서 봤던 그런 문화가 발달하는 어떤 물질적 토대가 이런 유물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박에도 이게 큰 건 아니지만 이 작은 것도 이게 중박의 유물이거든요. 안산 탐사유적지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흑요석이고요. 이렇게 크면은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날카롭게 도구의 기능을 하게 쪼아내느냐, 이게 이제 당시 장인들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고고학 하시는 분들 공부하면 그거부터 연습한대요. 돌 깨기, 이렇게 타재 탁 해가지고 가장 날카롭게 나오게 만들기, 이거를 실제 실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흑요석이 이 신석기 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이제 청동기를 시작으로 해서 비파형 동검, 그다음에 세형 동검, 여기를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청동 거울에 나오는 우리의 광명 사상, 그다음에 천부 삼인, 요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산문화에 가서 여신상에 담겨져 있는 어떤 우리의 그 사상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 느껴봤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나오는 이런 여신상과 또 신석기 유적, 또 중요한 배, 이런 것들 봤고, 중요한 그 어떤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물로는 이 백두산 흑요석,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됐다, 이런 것들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구석기 유물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 시간상 말씀 못 드렸는데 그거는 또 중앙박물관 가서 직접 보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